안녕하십니까. 라이브 CES 서울 첫 번째 시간 커넥티드 서울의 진행을 맡게 된 최지훈 교수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는 CES 2021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 CES는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이벤트 CES 2021은 지금까지의 세계 최다 또는 최대 기록보다는 최초의 기록을 내세우고 있는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7만 명이 넘었죠. 그 수많은 관람객이 몰린 그런 최대의 규모 행사를 올해는 처음으로 디지털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기존 연설자들도 여성 CEO가 50%가 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처럼 CES는 여러모로 이전의 상황과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세계가 펼쳐진 새로운 CES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저 역시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련한 커넥티드 서울 프로그램은 CES 2021의 공식 개막 전 관련 분야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CES 2021로 보는 기술 트렌드를 조망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웍스의 대표이시자 모드연구소 최고비전 책임자이신 정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훈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신 우리 SK 경제연구소의 김지원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IT 역사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최고의 전문가이시면서 분석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EM웍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하고 특히 이제 미국 뉴욕시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엑셀러레이션 하고 있는 어떤 컴퍼니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환경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고등교육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모두의 연구소의 이제 최고 비전 책임자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을 공동 창업한 곳들도 많고 스타트업 투자도 지금 이번에 서울관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00여 곳이 넘는 곳에 투자를 한 투자자이기도 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원 부사장님. 네. 저는 현재 SK에서 우리 그룹의 딥체인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연구와 해당 연구를 우리 그룹 구성원들에게 써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을 모시고 CES를 미리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ICT 기술의 트렌드가 세계 최대 박람회 CES를 통해서 모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지훈 교수님께서 먼저 CES 2021 미리 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제 주제가 CES 2021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이제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미래시를 좀 켜야 되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개막을 해서 키노트에서 무슨 일이 딱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밝혀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활약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이제 매체에도 알려졌지만 이번에 중국이 불참을 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 수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줄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한 라인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뭔가 이제 보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키노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키노트에서 그 제목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보시면은 이게 Better Normal for All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지금까지 CES라고 하면 말 그대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서 소비자 가전기기 제품을 발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뭐였냐 하면은 코로나19와 함께 집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들도 많아졌는데, 이 집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냉장고도 그렇고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바꿀 것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 이제 이 메시지가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러노말이란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에 코로나19와 함께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뉴노멀이잖아요. 뉴노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버추얼 CES 쇼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았으면 이게 노멀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뉴노멀을 그냥 얘기하기에는 너무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확 바뀌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멀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이제 말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누구나 집에서도 이런 어떤 새로운 노멀을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치 있는 그 키노트 영상의 일종의 이런 거를 이제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트레일러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캡처 화면을 하나 떠왔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세바스찬슨, 이제 원래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번에 리서치 총괄을 맡게 되셨죠.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뭐 하나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가 안에 외계인들이 막 작업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인텔이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에서 놀라운 제품 발표할 때마다 저 회사는 외계인들이 일하고 있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발표한 제품들의 면면을 보자면은 거의 모든 제품들의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심리스하게 될 수 있도록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AI 기술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뭐랄까요, 옛날에는 기술을 자랑하는 느낌의 제품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거 진짜 실용적으로 쓰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뭐 그런 느낌의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품 라인업부터 모든 걸 짠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두 가전제품 회사가 거의 반쯤은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서 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단일 제품으로서는 이번에 발표될 것으로, 이제 물론 이제 키노트가 저희가 지금 이겨 나가는 보다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뭐랄까요, 주목되고 있는 제품인데,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낼 것으로 지금 LG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거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두세 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게 이제 스시칩이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이제 저기를 잘 보게 되면 증강현실에 가까운 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라든지, 쇼윈도우 쪽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차창이라든지 이런 업무용,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어떤 텔레비전을 대체하는 그런 쪽보다는 뒷면에 보이는 것과 잘 결합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잘 세팅할 경우에 상업적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걸 얼마나 잘 데모를 하느냐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볼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토 CES 이번에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LG가 이번에 이제 메시지로 만든 거는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건 아마 LG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Life is good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LG가 인생은 좋은 것이다. 뭐 요거를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on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온라인이란 개념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우리 세상이 온라인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미도 들어간 것 같고, 또 하나는 온앤오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셧다운되고 오프되어 있는 거를 이제 켠다, 라이프에 대한 걸 켠다, 이런 느낌도 들어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 만든 메시지와 함께 제가 이걸 굳이 두 개를 다 가져온 이유는 이번에 CES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 전에는 진짜 쇳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텔레비전이 발표됐다, 아니면 무슨 폰이 발표됐다, 뭐 아니면 무슨 자동차가 발표됐다 하는 그 물건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라이프가 최대 키워드입니다. 라이프. 그러니까 이번 CES의 가장 중요한 건 라이프다, 이렇게 메시지를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CES 프리뷰를 할 때 뭐 이제 이 본 행사가 나타나기 전에 발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를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주로 이제 그해 CES를 기점으로 6개월 이전, 6개월 이후 보통, 근데 그보다 좀 앞단계 쪽이 조금 많습니다. 보통 5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발표가 이미 된 것도 있고 나올 제품들, 몇 개월 뒤에 나올 제품까지 1년에 나온 제품들 중에 에이리어를 이제 분야를 결정을 하고 27개 분야가 이번엔 결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어워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10개 이상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 285개의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수상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다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마 이제 뒤에 이제 김지현 부사장님이 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아마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체를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40개가 정확하게 20개입니다. 정확하게 20개가 이제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돼요. 그래서 20개가 어떤 종류가 나왔는지를 한번 쓱 보면은 대충 이번에 CES에서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개 하나하나를 다 보기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이번에 키노트에도 사실은 들어가고 있는데, AMD의 악진이 제일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AMD의 리사수가 이번에 키노트 명단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AMD에서 라이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칩을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이미 한 몇 개월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만, 저게 7나노미터 공정이라고 해서 정말 사실은 언제나 AMD라고 얘기하면은 2인자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인텔이라고 하는 강력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2인자 느낌이 강했는데, 라이젠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인텔보다 AMD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텐셜을 가진 제품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역시나 이렇게 좋은 어떤 제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뽑혔는데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에 패치형으로 붙여서 코로나19와 함께 뭐 체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텔레메디슨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들 같은 것들의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서울관에 있는 기업들 중에 몇 개는 또 그런 쪽으로 좀 포지셔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에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몇 개 정도가 이제 이런 종류들이에요.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곳이 있고, 앱의 형태로 해서 이제 에필랩시라고 해서 간질 발작 같은 걸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들어진 곳들도 있고, 한 몇 개 정도 종류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를 꼽자면 버티컬 영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또 하나의 사례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 그림에서 이제 일곱 번째죠. 세 번째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저게 이제 배거든요. 저 배인데 저게 IBM이라는 회사 뭐 잘 아시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입니다. IBM하고 메이플라워라고 해서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무인으로 했어요. 아마 무인 자동차가 있는데 무인 배도 있어?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AI 캡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인공지능 선장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배가 대서양 횡단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해양 쪽에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인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진 종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왼쪽 옆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기술이 하만카돈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 한 오디오 기업이죠. 사운드 관련된 쪽이 이번에 또 이제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뽑혔는데요. 이건 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2020년 CES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어폰하고 헤드폰 기술이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사실은 그때 엄청 뜨게 됐고, 그리고 소니가 발표한 제품이 그때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저 하만카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젓가락처럼 보이는 저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스피커처럼 세운 공간에 젓가락처럼 세운 저 스피커가 공간을 메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된 종류인데 저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앞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든지 AR, 그다음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3차원을 수음하고 3차원의 소리를 들려주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키워드를 던지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보이고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쪽도 비슷한 건 저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데요. 스타트업이죠.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편집하고 얻고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저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야 이렇게 2D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VR, AR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실시간 라이브로 3D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퀴지션, 사운드도 수집하고 처리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를 옆에 두고 좌우에 한쪽은 소리, 한쪽은 어떤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런 종류들이 이제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눈여겨볼 첫 번째 카테고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종류인데요. 사실은 제가 눈에 띈 것들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한국 제품이 딱 눈에 보이고 있죠. LG에서 만든 냉장고 제품이 들어갔는데 저거는 이제 보이스를 이 음성 인식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AI 기능이 탑재된 어떤 그런 이제 냉장고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CES 때마다 나오던 건데 약간 좀 죽었다 그럴까? 이제 그런 파트가 사물 인터넷 제품들 관련된 거였거든요. 사물 인터넷 제품이 너무 본물처럼 터져 나오다가 다소 좀 잠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 제품 중에 저 오른쪽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일종의 수도꼭지잖아요. 저 수도꼭지가 IoT 제품 형태로 나왔는데 저 스마트 포셋이라고 하는 저 제품이 물과 관련된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량하고 이런 부분들이나 수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IoT 디바이스들보다 조금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이 든 것이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부분이나 물 사용이나 이제 자원 관련된 거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네스트가 성공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세이빙 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엣지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거는 루미 키보드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 쪽 관련된 그 제품이 선정이 된 건데요. 사실은 저 키보드 같은 건 그동안 나온 적 많잖아요. 그래서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저 녀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거가 피아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불이 켜지고 보는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되게 쉽게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류예요. 저게 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음악 수업도 못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서 그거와 함께 결합돼서 나온 것들이 제품화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섹터 마지막 4개 이렇게 하면 이제 총 20개를 한 번에 쭉 한번 본 건데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제일 끝에 2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완전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저 왼쪽에서 3번째 제품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게 뭐냐 IoT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디지털 카메라들은 많이 나와서 디지털로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별을 보고 그다음에 하늘을 보고 멀리 거를 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진짜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성운도 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도 그 사진으로도 디지털로 바로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 텔레스콥이라서 뭐 저거는 이제 대세 쪽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런 거는 하나 있으면 별도 보고 그러면서 디지털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를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선정이 됐는데 저거의 가장 큰 의미는 벌써 5세대라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웨이모가 구글에서 스핀오프한 자율주행 회사인데요. 그동안 1세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테스트 마켓에 가까웠는데 이제 5세대가 되면서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선정된 것은 이제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때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정도에 많이 올라와서 특히 도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잘 정비가 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서비스를 할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종류라서 또 하나 역시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쪽은 스마트 시티하고도 관계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프리뷰를 하면 20개의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CES 2021이 얘기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테마를 한번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라이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메시지 전달되고 있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역시나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거나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그러면 아마 이번 CES 2021을 각각의 제품들은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버추얼 관들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거 다니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다랗게 숲을 보는 그런 어떤 눈이거든요. 커다랗게 전체의 흐름이 도도한 물결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CES의 키는 라이프에 대한. 네네. 이번 2021년은 확실히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역시 네네네. 있었고요. 부사장님 혹시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확실히 들으면서 제가 CES를 한 15년 전부터 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쭉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CES를 갔던 2000년도 전에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들 위주였거든요. 신규 상품 나온 것들. 그러다가 2010년도 그 즈음에는 기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I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기능과 뭐 솔루션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2021년도 CES는 리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일상, 뭐 리빙,
그리고 라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사실 요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었던 시기가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한 차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CES에 가장 중요했었던 키노트 단골 스타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빌 게이츠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예. 이름으로 딱 내걸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같은 해 그때는 CES에는 안 나오죠. 이제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 디지털 허브라고 하는 거를 예. 발표를 하게 돼요.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좀 거대한 어떤 라이프와 관련된 아젠다를 세팅을 한 20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현 부사장님께서 올해의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술 트렌드를 또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준비되셨으면 네, 말씀 주시죠. 준비됐습니다.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술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CES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CES를 가기 시작한 게 1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갔다 왔던 최근 한 6, 7년 동안 CES에서 어떤 테마를 주요 키워드로 삼았는지 한번 제가 쭉 꼽아봤어요. 재미있는 게 AI,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오랜만에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예. 3년 전, 4년 전, 심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는 6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보면 CES의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 아젠다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반복되는 키워드 안에 어떤 기술과 어떤 프로덕트가 어떻게 구현되고 그게 실제 어떻게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제 기억으로 4년 전에 있었던 CES에서 스마트 시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기술이 바꾸는지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가 스마트 시티의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4년 전 그때 한참 중국 굵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이때부터 보물처럼 막 예.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이제 CES에서는 중국이 싹 빠졌죠, 사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가장 많은 전시 업체를 참여할 만큼 사실은 중국의 호황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도 CES 갔었을 때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의 AI하고 좀 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스마트홈 속의 AI, 그래서 집안에서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와 전자기기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그런 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많이 발견했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키워드를 쭉 돌아놓고 보면 올해 CES 2021년도의 주요 키워드는 뭘까?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과 일부 반복되는 키워드도 있는데 제 눈에 띄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기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했던 기술 키워드는 좀 사라지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기훈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이프 중심, 리빙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즉 솔루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우리 일상과 우리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집중을 해서 그와 관련된 키워드가 좀 선정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1년도 이제 CES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지점은 과거와 좀 다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전, 5년 전에 CES의 주요 아젠다의 키워드를 보면 주로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다. 그리고 3년 전, 4년 전에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솔루션 중심이었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CES에서의 우리가 중요해서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의 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CES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CES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들여다볼 때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점은 이 프로덕트와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면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상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정진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죠. 전체 CES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올해 CES에서 어떤 것들이 두드러져 보일까라고 하는 걸 예견할 때 제일 좋은 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상품들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지윤 교수님은 베스트 상품을 들여다봤고 저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이 네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두 가지 제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전히 노트북은 죽지 않았구나. 사실 CES는 TV로 시작된 가전기기 전자쇼였었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컴퓨터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려다가 MWC가 모바일은 가져가면서 CES는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들이 좀 많이 소개되는 그런 곳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태블릿을 포함해서. 그러다가 사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CES 2021년도에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일부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액세서리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렸죠. 그러면서 재택경제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예를 들면 재택근무, 집에서 일을 하고 재택수업,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더 넓은 화면, 훨씬 더 컴퓨팅 파워가 좋은 그런 장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CES 2021년도에 이 노트북 제품이 선정됐다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집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못해도 2, 3년 동안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제품. 이건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실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 안을 정화시켜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는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이 공기청정기는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집안도 곳곳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공기가 안 좋은 오염도가 높은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실내 공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문제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이 제품은 특정한 공기 오염을 측정을 해서 그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시켜주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제품도 코로나가 가져다준 수혜주죠. 맨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제품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 장치는 몸에 부착을 함으로써 신체의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와 같은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3의 입력 장치라고 보면 되죠. 그동안 컴퓨터는 키보드와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작동을 시켰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로 작동시켰죠.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목소리를 통해서 보이스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VR과 AR 같은 디바이스는 기존의 키보드나 손가락이나 음성이 아닌 제3의 입력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러한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센싱을 통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제스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를 아마 조작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사용하다 보면 오프라인에 비해서 현장감과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기존에 있던 온라인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쓰면서 온라인을 병행해서 쓰는 거였죠. 그런데 집에서 아예 오프라인과 차단된 채 온라인만 쓰다 보면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오프라인의 현장감과 몰입감이. 콘서트장에 가서 가수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온몸을 구르면서 콘서트를 보는 것과 집에서 평면 모니터에서 보는 건 당연히 예전에 그 감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는 온라인의 경험을 기존보다 진일보하는 필요성들을 대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더욱더 본격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번째 소개해드린 이런 디바이스는 메타버스를 더욱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제3의 입력 장치, 그런 액세서리 시장도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제품들을 곰곰이 놓고 보면 결국 코로나가 기술을 많이 변화시켰구나. 그리고 그 기술들은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CES 2021년도를 통해서 앞으로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저는 5가지의 꼭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전히 AI다. 다만 기존에 다루었던 AI와 달리 올해 AI의 재미있는 점은 2021년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을 넘어서 로봇 청소기와 냉장고와 세탁기와 더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과거에 우리가 집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새로운 편의와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단순하게 가전기기,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끝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스마트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도화돼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집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코로나가 안전과 방역을 중시시켜주면서 과거와 달리 안전을 더욱더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는 올해부터는 집에서 어떻게 쓰여질까? 더 나아가서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응용될까? 이런 측면에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CES 2021년도에 전시한 업체들을 쭉 놓고 보니까 상당 부분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보안 카메라라든가 혹은 집에 사람이 얼마나 출입했는지 그걸 카운터하는 그런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선보였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그동안 우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모빌리티 수로의 자율주행만 검토가 됐었는데 올해 재밌는 게 캐타필라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중장비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거나 트랙터, 더 나아가서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율주행은 이제 더 버티컬되고 있다.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입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용도의 특수 차량에 접목되는 자율주행이 고도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좀 더 많은 산업 영역으로 버티컬 영역으로 팽창되는 계기가 아마 앞으로 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정지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해 키노트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AMD의 CEO인 리사수 대표의 키노트예요, 사실은. AMD의 비전을 이야기할 텐데 앞서 이야기했던 칩셋 발표도 좀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이 CPU나 GPU 더 나가서 반도체 또 코프로세서의 시장이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반도체는 제2의 부흥기에 접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즉 재택경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재택경제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더욱더 고도화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집에서 수업을 듣는 여러 가지 재택 수업과 관련된 솔루션들. 그래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건 기술이 아니죠.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올해 CES 2021년도는 이 5가지의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훨씬 더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환하게 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2년 전에 인텔의 CEO가 자기네들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걸 봤는데 2년 만에 리사수로 대치가 되는 아주 그런 그렇죠. 현상들이 네. 벌어졌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신 네. 말씀 어떻게? 뭐 이게 그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진 어떤 시나리오의 맥락과 거의 쫙 일치가 돼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딱 닥쳤을 때 일단 대체품 필요하니까요. 대체품이 필요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줌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해야 되니까요. 당장 해야 되니까 있는 기술 내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1번으로 가죠. 근데 그치만 이게 단기 대응이 아니고 이제 장기로 가지 않습니까? 장기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라이프 생활과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라이프 생활과 패턴이 바뀔 때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죠. 지금 다 단기 투자가 아니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작년 2020년 초에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것이 이제 이게 이제는 아마 공식 용어가 될 것 같은데 홈 오피스웨어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에 아예 오피스를 갖춰 놓는데 그게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섹터들 그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뭐 컴퓨터 PC 계열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카메라 이게 다 이제 그에 해당하는 거고 심지어는 가구들 이런 것들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들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제 그게 들어간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시켜야 되거든요. 그 레벨업을 시키려면 이 2D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D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D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스북이 정말 적절한 시점에 이게 지금 그 어포더블 프라이스로 좋은 가격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아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운드와 이미지와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재료 쪽으로 하면 부품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전에 처리했던 거하고 다른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른 걸 처리해 줘야 되는 반도체 칩들은 그냥 한 회사가 제너럴한 형태의 칩을 만들어 갖고 몽땅 다 커버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AI로 액셀러레이션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통신 부분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3D 렌더링을 해줘요. 어떤 거는 예. 이미지 처리해야 돼. 어떤 거는 이제 음성 관련된 걸 해야 돼. 이렇잖아요. 예. 그런 종류들의 것들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 개가 한 회사가 뭐 점령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개가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예,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1년간 쭉 연결된 같이 구도가 연결된. 2021년 CES IC 트렌드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서 보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CES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CTA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CES 2021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내일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영상은 팀즈를 사용할 거고, 네. 네. VOD 기반으로 할 거고, 뭐 텍스트, 예, 네, 일단 사실은 작년도에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수혜를 본 기업 중에 이제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예. 제일 사람들은 줌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예, 예. B2B 기업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팀즈라고 하는 제품군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슬랙이라는 걸 30조에 인수하면서 큰 이슈가 예.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팀즈가 너무 뜨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뭐냐하면 프로덕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협력도 가능하고 채팅도 가능하고 미팅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정도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 조금 모험적이더라도 이제 2D 기반보다 3D 기반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준비를 했더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도전적이긴 할 텐데요. 2D 기반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네. 지금 현재는 아마도 지금 올해 2020년과 2021년을 가장 많이 썼던 그런 어떤 그 중계 시스템에 가까운 것 쪽으로 많이 가 보여서 예,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번역 얘기도 나오고 부사장님 어떻게? 올해 뭐 CES는 어쨌든 자동 번역으로 예. 여러 국가를 또 번역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새로운 실험이잖아요. 오프라인에 있었던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고 상품도 만져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 예. 그게 다 온라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저는 이제 감히 예상을 해보면 팀즈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팀즈는 사실 줌이나 기존에 있던 슬랙보다 기능상으로 부족한 건 맞아요. 절대적으로. 예. 근데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팀즈는 여러 가지 컨버전스가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발표 자료 업로드, 또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면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으로 그러면서 토론을 하고 토론 끝난 다음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가 한 군데 다 담겨 있거든요. 예. 반면에 줌은 예를 들어 화상 카메라 컨콜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지 이게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절돼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팀즈를 선택한 건 원래 오프라인에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면 컨퍼런스에 모여서 상품을 보고 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다 단절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온라인에 이걸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솔루션으로 팀즈가 사실 적합하긴 해요. 기능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팀즈를 선택한 올해 CES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엄청 큰 수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모든 네. 컨퍼런스는 네. 아마 팀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예. 첫 번째.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아마 참관객 수는 많아도 참관객 수는 많겠죠. 그냥 온라인이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었던 참관객 수보다는 많을 거예요. 근데 전시업체 수는 40% 줄었거든요. 네, 실제. 그리고 아마 작년 대비해서 흥행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단 얻는 건 뭐냐? 비즈니스적인 성과는 꽤 클 것 같아요. 일례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도 CS를 가면 관심 있는 상품 보다가 잠깐 대화 나누고 단절되거든요. 예. 100개를 봐도 100개 다 본 다음에 한 50개 정도 관심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20개 정도 연락해봐야지 하면 연락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기록에 남지도 않고. 그런데 온라인이잖아요. 다 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쉽게 컨택을 다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분석될 거거든요. CS에서의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데이터는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CTA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할 것들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도 또 다른 시각의 네. 그 말씀이시네요. 저는 사실 경험이나 어떤 이런 협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럴 이유가 있겠네요. 원래 저기 우리 CES는 원래 이제 3C가 있잖아요. 네네네. 컨버전스 또는 커넥티비티, 차이나.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차이나가 있었는데 차이나가 이렇게 쫙 빠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온라인에 굉장히 네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기회들이 또 주어질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진짜 그 현장에 가도 예. 중국 제품들이나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묻힌다 그래야 되나?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 기업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프리뷰에서도 봤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내놓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들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뒤지지 않거나 이제는 뭐 세계 1등으로 간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학회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학회들이 지금 많이 열렸거든요. 예, 인터내셔널하게. 그 중에서도 AI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잘하고 있는 곳들은 어째서 잘 됐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과거보다 더 커넥티비티가 높아져서 교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포스터 같은 것만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 녹화해 놓고요. 요즘에는 게더타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게임처럼 돌아다니면서 가면은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명함 주고받거나 인사할 그것도 얻기가 힘드니까 예. 잠깐 포스터 듣고 가버리게 되면 연결이 끊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등록한 사람들은 아카이빙을 한 것들을 나중에 보거나 따로 분석해서 보거나 이럴 수가 있어갖고 예. 이게 후광이 좀 많이 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오프라인보다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들어가는 곳들이 이제 메인 컨퍼런스장이 아니고 이제 센즈라고 약간 그 옆에 있는 옆에 부속 사이드 건물 쪽에 있죠. 쪽에 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이어들이나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이 너무 커서요. 그거 좀 다니다가 힘들어갖고 센즈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출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적고 되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관심 분야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되려 예.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서울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되려 과거보다 더 많이 컨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물론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좀 두고 충분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사실 뭐 걱정이 좀 됐었는데 네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구나 저기 그 차이나가 빠지면서 한국 기업이 기업 순위로서는 2위죠. 2위. 그렇죠, 2등이죠. 네. 작년에 중국이 2위였다가 예. 거꾸로 됐으니까 중국이 아마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작년 10분의 1000개 넘었는데 전시업체가 예. 올해는 100개 단위로 줄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게
우선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중국보다 상품이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시 업체의 상품 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목도는 당연히 많이 상품을 낸 곳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을 제가 이제 CS나 MWC에서 가만히 보면 되게 샤이해요. 샤이하다고 부끄러워서 예, 예. 그렇지. 예, 중국은 막 저돌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우리는 좀 맞습니다. 샤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미 준비돼 있고 예. 그리고 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또 우리 한국이 예. VOD를 만들고 상품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카메라로 아주 멋지게 또 촬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온라인이 오히려 우리 한국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예, 마찬가지고 예, 지금 와가지고 난리가 와가지고 났죠. 사람들이 예. 많이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라스베가스 최근에 펀딩 받고 있더라고요. 펀딩이라고 기부 좀 해달라고 예, 예.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해외에 가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예. 기회를 얻었던 것들도 예. 있는데 그게 좀 없어졌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한데 되려 비즈니스 성과만 보자면 되려 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짜. 기술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네. 그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에 대한 이게 키노트들에 대한 그 제목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몇 개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코비드 때문에 그런지 헬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네, 그렇죠.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정 교수님 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 주시고 네. 우리 네. 부사장님은 스마트 시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15개 서울관 보니까 그 헬스 관련된 게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 설명드렸는데 거기에도 20개 중에 30개 정도가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버티컬로만 해서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IT 기술이 헬스와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객관적 사실이 된 거죠.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은 헬스케어가 다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봐야지 우리나라는 뭐 맨날 항상 이제 원격 의료가 잘 안 된다고 불평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미국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허용은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원격 의료를 하고 나서 보험사가 돈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보험사가 돈을 준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유효성이 입증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대략 추정을 하기로는 전체 의료 어떤 사용의 한 1%나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 중에 마이너가 이제 IT가 결합된 헬스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원래는 이제 헬스케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되고 과학적으로 딱 보수적이니까 예. 딱 검증된 다음에 허용하고 돈도 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뭘 강요한 거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풀었잖아요. 한마디로 병원에 못 가고 그 다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진료도 받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써보니까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본물 터지듯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펀딩 상황을 보더라도요.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 관련된 펀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의 기회는 많이 생겼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LP라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돈이 양이 좀 줄어가지고 투자는 좀 하반기에 좀 풀렸지만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줄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섹터만큼은 다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IT와 결합된 디지털 헬스 분야가 이런 그 버티컬한 도메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어떤 영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 중에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네,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 예. 헬스와 함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CS의 단골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예. 또 스마트 시티와
사물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크게 세 가지 전시를 열더라고요. 하나가 헬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두 번째가 에코, 세 번째가 리빙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에코가 사실 스마트 시티하고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전시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곳에 한 4군데 정도가 이 EV, 즉 전기차 관련된 에너지 솔루션 쪽 관련된 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상품들, 솔루션은 에코 쪽과 연동이 됨으로 인해서 스마트 시티에 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앞으로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그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은 사실 리빙과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은 뭐 공장에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 섹터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앞서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집의 중요성이거든요. 예. 홈의 중요성. 집이 좀 더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가전기기와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고 그렇게 연결된 그 기기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모아져서 과거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AI가 필수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이 단독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자동화돼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리빙, 즉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빙 섹션 쪽에 우리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데는 2군데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바디 사이즈를 측정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AI 성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음성을 흉내내는 그런 AI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홈 플랫폼에 AI 어시스턴트에 잘 활용될 수 있고 그것도 영역도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활용되기 좋고요. 뭐 영화 콘텐츠 만들 때도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에 AI 어시스턴트에 활용할 수 있는 내재화된 기술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아까 바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에 물건을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쇼핑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늘었고 온라인 쇼핑을 하려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옷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체 사이즈가 정확히 측정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앱을 활용을 해서 집에서 훨씬 더 많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AI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도 앞으로 좀 여러 면에서 사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막 엔돌핀이 돌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하고 리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네. 이렇게 뭐 간단한 충고 내지는 뭐 네네네.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까 뭐 김재무 부사장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짜 뉴노멀, 베러노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온 사건은 그냥 단순히 2021년에 CES를 이렇게 버추얼로 한다는 것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사고 방식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IT 기업들 특히 동아시아 쪽 IT 기업들 대부분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후 위기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높아요. 인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소 둔감해요. 스타트업이고 큰 기업이고 다 포함해서. 그래서 흔히 이런 걸 이제 글로벌 이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어떤 전자 기술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증진시키는 거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토도 좀 내세우고 알리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지구와 우리의 사회의 삶 같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좀 많이 담아서 향후에는 좀 나가보면 단순히 우리 기술 좋습니다, 우리 제품 좋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 말고 전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철학과 아젠다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더 이렇게 큰 꿈을 그런 큰 꿈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은 어떻게? 저는 전시 업체 또 그리고 이제 참관객들 대상으로 좀 조언을 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CES나 MWC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면 가장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거의 한 6일, 일주일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절되잖아요. 제 업무와 이 공간과.
그러면 전혀 다르게 내 일상을 또 나의 인생을 내 비즈니스를 돌아보거든요. 거기서 사실 인사이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온라인 컨퍼런스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 틀림없이 온라인 컨퍼런스 참관하시다 보면 하루 8시간, 9시간 계속 앉아있지 않을걸요. 옆에서 누가 뭐 회의하자고 부를 수도 있고 밥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인사이트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당부는 컨퍼런스 개최되는 기간 동안은 미팅도 잡지 말고 회의도 잡지 말고 정말 내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자리에 앉아서 차단된 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시업체들. 예. 전시업체는 사실 컨퍼런스를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예.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라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당연히 얻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채팅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메시지도 주고받아야 되고 안 오면 데려와야죠. 근데 예. 오프라인은 데려올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온라인은 이거 도대체 어디서 해야 돼라고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참관객 즉 아닌 전시업체는 전시업체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전시를 하는 담당자들은 최소한 이 기간 동안은 업무에 완벽하게 역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적과가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두 분의 CES에 대한 인사이트 관련 분야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대치됐을 때.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해지는 것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가하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혁신기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서울관을 조성해서 20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1,600만 불이 넘는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CES의 서울관을 조성해서 서울 소재의 15개 기업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또한 CES 홈페이지 외에도 별도로 smartseoul.net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울시와 그 다음에 10개의 혁신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프로그램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11일 오후 8시에는 라이브 CES 서울 2차 프로그램인 언팩트 서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도시 서울, CES 주관사, CTA 글로벌 리딩 엑셀러레이터인 VC, PMP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직접 CES를 주최하는 CTA 게리 사피로 회장님과 PMP의 사이드 아미디 대표와 각각 스마트 서울의 비전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미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시간에도 PMP 서울지사 설립하고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공식 발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CTA와는 CES 2022의 전망도 발표하고 CTA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3일과 14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2일과 13일 오후 8시에는 서울 피치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본사, 일본, 싱가포르 지사 등과 함께 서울의 혁신기업 13개가 참여합니다. 또한 스페셜 스피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식 홈페이지 smartseoul.net에서 자세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CES 2021 그리고 서울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았는데요. 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정지훈 교수님 그리고 김지원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부사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사실 내일부터 있을 CES를 미리 한번 가봤는데 저 혼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정지훈 교수님 또 신 교수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오히려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미래시를 키고 본 거잖아요.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을 건데 예상을 벗어난 종류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서프라이즈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CS 서울 첫 번째 시간 커넥티드 서울 프로그램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